수화배관의 과합 발생 시 감압 방법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시오. 이것도 많이 보셨죠? 공부를 많이 이제 하셨으면 보셨을 텐데, 이제 과합이 문제가 된대요. 예전에는 뭐 안전요리다 해가지고 계속 뭐 펌프도 마찬가지고 송풍기도 마찬가지고 계속 여유를 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고층화되다 보니까 역으로 이제 과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합이. 그래서 이 초고층, 고층 건축물에는 이게 항상 문제예요. 대두가 되거든요. 현장에서도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제 처음에 접근할 때 그 감압의 종류를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감압 방법에. 그럼 저는 이제 필요성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수화배관 과합의 위험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수화배관 과합의 위험성. 과합의 위험성. 뭐냐? 균일한 살수 믹도 확보 불가. 그죠? 역으로, 반대로. 반동력 상승. 배관 누수 및 파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출제자가 물어보는 그 뉘앙스를 잘 파악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흐름을 탈 것인가. 저는 일단 필요성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보면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감압 방법 종류도 보면 다 공부한 내용이라 특별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고려사항에 보면은 이 감압 밸브가 얘가 정량적인 감압을 할 수가 없어요. 정량적 감압. 그냥 단순하게 오리피스 여기다 넣어가지고 감압을 하는데 이거는 좀 지양해야 돼요, 우리가. 이건 좀 지양하고. 근데 지양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싸. 너무 싸가지고 이것만한 감압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화자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전용 배관 방식도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 소화 고가 수조 없고 그냥 이거 급수 펌프 없고 여기서 저층 밀어주고 여기서 고층 밀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펌프를 2대 쓰냐? 아니에요. 한 대만 써요. 한 대만 써가지고 이제 여기 나누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층은 여기다 이제 감압변 쓰죠. 네, 여기다 저층은 감압변 쓰고 고층은 고압배관 쓰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근데 어쨌든 전용 배관 방식으로 좀 신뢰도를 높이자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고요. 이 문제는 제가 좀 기본 문제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을 많이 할애는 안 할게요. 다 뒤에 가서 좀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고가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거 굳이 필요 없이 여기서 내리면 되거든요. 필요 없이. 그러니까 감압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 상상하면 돼요. 아, 이런 방법으로 감압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저런 방법으로 감압할 수 있지 않을까? 다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 틀에 매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자꾸 생각을 좀 새롭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뭐 균합 방지용 감압 밸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고가 수조 있고, 펌프 있고, 여기 중간에 설치해요. 여기서 내려오는 이 저층에 압력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감압을 시켜줘요. 내려올 때. 또 역으로 펌프가 올릴 때 여기는 크게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감압변을 설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아래 양방향 감압 밸브라 해가지고 압력을 얘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흐를 때 막 조절을 해주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감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요거는 빼주세요. 소화실에도 높음. 이거는 문제와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항에 보면
아까 말한 감압 오리피스통한 감압의 경우 정량 감압이 어렵다. 수리 계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방사 압력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감압 오리피스도 그렇게 해서 달아라. 네, 그런 말이고, 고가수조 경우 고가수조를 그 고가수조하고 그 가장 가까운 방수구나 헤드 그 낙차가 최소 10m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마찰 소식 계산하고 하면 10m 이상 돼야 되는데, 거기에 압력, 그러니까 고가수조를 너무 좀 높일 수가 없는 그런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런 데는 소형 펌프를 설치해요. 그 고가수조 바로 토출측에다가 용량 작은 거 하나 설치해가지고 이제 압을 맞추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게 올해 6월 17일, 18일인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건설 현장에 재단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때 대책을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걸 문제를 보면은 되게 장황하고 좀 어려운 문제 같지만, 만약에 이걸 몰랐어요. 대책을 발표한지 내가. 근데 이거를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중점 추진 방향. 일단 요거는 넘어가고, 건축 자재 화재 안전 강화 측면, 화재 위험 작업 안전 조치 이행 측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물어보는 게. 그러면은 화재가 어떻게 나요? 우리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건축자재 뭐예요? 물적 조건이죠. 그 다음에 화재 위험 작업 뭐예요? 에너지 조건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개념 이거 쓰지 말고 개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화재가 난다. 그 물적 조건 뭐예요? 건축자재 뭐가 다 알잖아요. 난연제를 쓰고 샌드위치 패널 쓰고, 그래서 이번에 이천 물류창고 화재 난 거고, 물적 조건 주셔야 된다. 에너지 조건 얘랑 만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럼 뭐가 있어요? 물적 조건을 줄이는 방법, 가장 기본적이고 양을 줄이는 거죠. 아까 화재 하중 산정할 때 양을 줄인다 했죠? 내장재 불연한다 했죠? 다 물적 조건을 낮추는 거예요. 방화구역하고. 내가 설령 이 발표한 걸 몰랐어도, 내가 뭐 다른 거 쓸 거 있으면 써도 되지만 정 쓸 게 없다, 이걸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라고요. 기본 점수는 줄걸요? 이 내용이 이 밑에 그냥 그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 물적 조건을 줄여라. 에너지 조건 얘랑 만나지 않게 해라. 뭐예요? 환기장치 설치하고 가스 누설 경보기 해서 강제 배기 시켜라. 물적 조건이잖아요. 다 낮추는 거. 그 다음에 화기 작업할 때 그 가연성 난연제 사용할 때 화기 작업 같이 하지 말아라. 그게 어디 나오냐면 4번 보세요. 4번에 화재 위험 작업 중 안전조치 강화해 보면 화재 폭발 위험 작업에 동시 작업 금지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밑에 보면은 안전설비 설치 의무가 있죠. 가로 2번에. 안전설비 설치 의무화. 거기 동그라미 1번 끝에 보면 가스 경보기 설치 의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강제 환기장치 설치 의무가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방화포에 대한 난연 성능 있어요. 방화포가 뭐죠? 방화포? 그 가연성 내장재, 우리 용접이나 용단 작업할 때 덮는 거죠. 그거를 난연 성능을 높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접근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 쭉 쓸 때 되게 좀 수월해요. 네. 중점 추진사항 한번 보죠. 근로자 안전 중심으로 근로자 안전 중심이래요. 와,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할까요? 근데 정부에서 한답니다. 어떻게? 과태료 벌금 올린대요. 그리고 인센티브 주겠답니다. 경영자한테 교육 잘 받고 이런 걸 잘 지키고 했을 때 인센티브 주겠대요. 그 대신 안 지키면 과태료 벌금 무지막지하게 때릴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중점사항, 공사 단계별 위험 요인 파악, 적정 공기 보장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그다음에 그 법, 그죠? 법 제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몰라도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요런 내가 그 단어들을 몰라도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키워드를 내가 만드는 겁니다. 저는 키워드 물론 딱딱딱 정해져 있는 키워드는 외웠지만 그 이외의 키워드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서 가로 1번에 넣고 가로 2번 뭐 이렇게 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너무 그 고정관념에 잡혀가지고 이것만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만들면 그게 키워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축자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왔어요. 좀 안 보이는데. 일단 위에 거 먼저 보죠. 그 마감재 기준을 이제 외벽과 밑에 이제 내부를 나눴는데,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벽에, 이거는 공장 창고에 한정된 거예요. 일반 건축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그래요. 일반 건축물을 뺐어요. 공장 창고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화재가 그게 났으니까 거기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난연 샌드위치 패널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보면은 3층, 9층 이상 건축에 한해서, 근데 개정은 뭐예요? 모든 공장 창고에다가 다 준부련 이상의 샌드위치 패널을 써라 라고 얘기를 이제 개정된 게 아니고 개정 아닙니다. 그럼 이게 언제 바뀔 거냐? 올해 말에 바뀌어요. 근데 시험에 나온 거예요. 개정 아닌데. 네. 그러니까 참 소방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개정도 안 됐는데 개정안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부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마감재는 아까 위에랑 똑같죠? 규모가 공장은 600제곱미터, 창고는 600, 공장은 1000제곱미터가 할 때는 난연인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공장으로 바뀌고, 얘는 기준이 없다가 난연 이상으로는 해라, 최소한. 네. 난연 미만에는 전단 감리를 또 붙이겠대요. 여기다가. 그 내용들이 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박스는 일단 가져가세요. 이게 내년에 법이 확실히 개정되면 이게 또 한번 10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민간공사 상주 감리 대상 공사에만 배치를 한대요. 감리를. 그러면 일반 감리 현장은 또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공장 창고가 상주 감리 규모가 돼요, 안 돼요? 일반 우리가 그 공장 창고 규모가 안 돼요. 작은 공장 창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빠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나왔지만
여기 또 하나의 이것도 문제죠. 이런 거를 하나씩 킵해 넣는 거죠. 일반 감리 대상 공사는 빠졌다. 나중에 고려사항 뭐 이런 거 쓸 때 그런 거를 하나씩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이 내용은 아시니까 제가 송풍기 특성 곡선은 이거 말고 이제 서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서징. 그러니까 송풍기 특성 곡선은 요 세 개로 나눠요. 모든 기계 설비 거나 소방이나 다 이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서징 영역은 이 우상향. 요때 서징이 발생한대요. 여기 변곡점을 넘어가면 발생을 안 한답니다. 네, 그거를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좀 에너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에너지. 이건 풍압. 여기 풍량 있죠. 그 베르누이 원리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가 보통 수계에서는 베르누이 원리를 이렇게 씁니다. 수계에서. 그러면 얘는 압력 수도라고 하고, 얘는 속도 수도, 얘는 위치 수도라고 하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송풍기잖아요. 공기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베르누이를 표현하느냐? 압력으로 표현해요. 압력. 감마를 곱해줍니다. 양변에. 얘는 정압과 동압이에요. 그럼 얘는 뭘까요? 위치 에너지인데, 재현에서 우리가 베르누이 할 때 공기가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표현하나요? 여기 땅에 있는 공기와 저기 10km 위에 있는 공기와 비교했을 때 저기 있는 공기가 위치 에너지가 더 커요? 무시하죠?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미비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를 무시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정압은 뭐예요? 풍압. 동압은 뭐예요? 풍량이에요. 동압이 세요? 그럼 풍량이 많이 가죠. 정압이 세요? 풍량이 적습니다. 정압과 동압은 반비례해요. 그러면 풍량이 세다. 그럼 풍압이 약해요. 그죠? 풍압이 세다. 풍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멱의 관계인데 얘는 어떻게 돼요? 정압 늘어나죠. 풍량 늘어나죠. 같이 늘어나요. 같이. 그럼 어떻게 돼요? 과부하가 생겨서 운전점이 일로 확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전해야 될 게 일로 가요. 그러다가 또 일로 훅 갑니다.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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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왔다 갔다 계속해요. 그래서 이게 풍량이 불규칙적으로 막 변해요. 그러니까 그 공동현상이 몇 해 전에 나왔어요. 시험이. 근데 서징이 나올 차례예요. 내년에 나올 것 같아. 제가 뭐 장담은 못하지만 어쨌든 서징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에너지 관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징이 어떻게 발생합니다. 내가 알았잖아요. 이 메커니즘을 알았어요.
어떻게 방지를 합니까? 밑에 방지 대책 적어줬죠? 이대로 방지를 하면 돼요. 뭐예요? 이게 다 내용이 써진 구간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라. 그 내용이에요. 내용 보시면 토출, 풍량, 방출, 바이패스, 배인 조정. 배인 조정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배인. 그 충류식 송풍기 보면은 날개 있죠. 휙 돌아가는 거. 날개의 각도를 조정합니다. 이게 배인이에요. 이 배인을 조정해서 풍량을 조정합니다. 흡입 댐퍼 조절. 이제 송풍기 그 흡입 측에 댐퍼를 설치해서 이제 하는데, 얘는 이제 오버로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책을 한다. 그다음에 서징은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송풍기 특성 곡선을 이제 그렇게 설명했어요. 서징, 운전 영역, 오버로드 영역. 중요한 건 뒤죠. 직렬 운전, 병렬 운전. 요 위에는 넘어갈게요. 밑에 요거 할게요. 범프랑 똑같습니다. 범프랑. 요 수식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요게 송풍기가 두 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두 대가 똑같아요, 곡선이. 그랬을 때 두 개를 합쳤을 때 성능 곡선이에요, 이게. 이 송풍기 두 개를 합쳤을 때. 그때 운전은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운전점이 여기에요. 3번. 그러면 풍량은 Q2죠? Q2예요. 그럼 Q2는 풍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직렬 운전이기 때문에 이 풍압이 중요합니다. 풍압. 이 내용을 보면 한 대가 운전했을 때 운전점이 여기잖아요. 그럼 이 한 대와 동일 풍량에서 요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 풍량에서는 두 배가 돼요, 풍압이. 여기 동일 풍량에서.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근데 두 대를 내가 직렬 운전을 한다고 이제 연결을 시켰어요. 근데 두 배가 안 나와요. 왜 두 배가 안 나오냐? 손실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풍량이 늘어나요, 풍량이. 여기서 운전하던 게 일로 갔잖아요. 운전점이 갔어요. 두 대 직렬을 했을 때, 그때 각각의 한 대가 운전하는 운전점은 여기에요. 2번. 여기서 운전해요, 각각의 송풍기들은. Q2 풍량을 요 밑에서 운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한 대만 봅시다. 요 한 대가 나 이렇게 풍압을 높이기 위해서 올렸어요. 근데 이 성능 곡선에서 보면은 이 운전점이 두 대가 할 때 일로 갔지만, 이 한 대, 송풍기 한 대로 봤을 때는 내려갔죠, 운전점이. 일로 갔죠. 송풍기 한 대 봤을 때. 그러면 송풍기 두 대는 여기서 운전한다고 했잖아요. 성능 곡선은 여기서 두 대가 직렬 운전해서 여기서 운전하지만, 각각의 송풍기의 운전점은 여기예요. 여기. 그러면 여기랑 같다고 했죠. 동일 풍량에서 두 배라고 했잖아요. 여기와 여기 풍압이 같아요. 그러니까 한 대의 풍압 더하기 한 대의 풍압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대가 여기 보면은 요걸 델타, 이게 좀 너무 작은데, 델타 H 감소했죠? 요만큼 풍압이. 그 대신에 뭐예요? 풍량은 늘었어요. 얼만큼? 델타 Q만큼. 몰라요. 이거 델타 H, 델타 Q는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 대가 풍압이 줄었고
한 대가 풍량이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풍압을 늘리기 위해서 직렬을 했는데 H3에서 운전한단 말이에요. H3에서. 그러면 나는 여기 H1의 2배의 값을 원하는데 H3에서 운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대의 풍압 곱하기 2, 내가 원하는 건 여기잖아요. 근데 델타 HC, 델타 H 이만큼의 풍압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2대죠. 한 대가 델타 H니까 2대면 2 델타 H죠. 그래서 2H2가 되는 거죠. 여기 H2 1배, 2배. 그래서 얘가 운전점이 돼서 풍압이 증가를 해서 보면은 풍량 증가분, 한 대는 델타 Q지만 2대이기 때문에 2 델타 Q라고 썼어요. 그래서 풍압이 2 델타 H만큼 감소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2배의 풍압이지만 정작 2배의 풍압은 나오지 않는다. 똑같아요. 펌프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용량이 다른 경우는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 요거 4점인데 얘가 소형 펌프예요. 여기가 좀 큰 대형 그 송풍기고 요 밑으로 얘가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운전해요. 운전점이 4보다 낮은 경우 합성 운전점이, 그럼 얘는 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역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역류. 마이너스가 발생해요. 풍압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요걸 좀 주의해야 돼요. 용량이 다를 때는 여기 4보다 아래에서 운전했을 때 역류가 발생한다. 소형 선풍기. 그 다음에 여기 상류측 송풍기에 보면 덕트를 2개 이렇게 하잖아요. 송풍기를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상류측 덕트를 연결하겠죠. 그러면 2배는 아니지만 어쨌든 풍압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풍압이 올라가면 이 덕트는 어떻게 되죠? 동압이 빨라지잖아요. 동압이 빨라지면 뭐예요? 정압이 낮아지죠. 그럼 얘는 덕트가 너무 가로로 이렇게 길게,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스펠트 비기. 그게 만약에 뭐 4대1 넘어가서 8대1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가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확. 여기가 동압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정압이 낮아지면 얘가 확 하고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할 때는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뭐 설치하죠? 여기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보강바를, 그러니까 덕트가 이렇게 가면 보강바를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V가 여기 튀어나온 거예요. 가운데가. 위에서 본 겁니다. 보강바를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덕트가 지나갈 때. 너무 넓으면. 또는, 근데 이거 되면 좀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다 피스를 박아요. 피스를 박고 실리콘으로 이렇게 칠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 다 떨어지고 하면 여기 다 누설돼요. 그러니까 얘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덕트 두께를 두꺼운 걸 쓰지 왜 보강바를 써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차라리 덕트 두께를 두껍게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정압과 동압을 고려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동압이 너무 세지면 정압이 너무 낮아지니까 덕트가 찌그러진다. 또는 진동, 소음 이런 게 발생해요. 덕트 떨리고 막 이렇게 떨려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위에서
하르축 송풍기, 그러니까 뒤에 있는 송풍기에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 하르축 송풍기 배출구, 여기서 이제 나갈 거 아닙니까? 얘는 이제 흡입구죠. 상류측 송풍기 흡입구 유입 상태, 여기 완전 난류가 됩니다. 난류. 어떨 때? 근접 배치했을 때. 그러니까 얘도 적당한 거리, 내가 원하는 그 풍압이 있지만 어쨌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소방에서 이렇게 직렬로, 초고층에 이렇게 직렬로 씁니까? 소방에서? 롯데타워도 이렇게 안 썼을걸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대 설치하고 올라가고, 또 여기 한 대 설치하고, 옆에서 외기 취입구 달고 또 설치하고, 이렇게 하죠. 두 대 막 이렇게 연결 안 합니다, 이거. 어쨌든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다음 병렬도 요 그래프 하나만 설명할게요. 똑같아요. 이 풍압을 풍량으로 바꾼 거예요, 풍량. 이게 한 대가 운전한 게 아니라 요건 두 대가 이렇게 겹쳐서 운전한 거예요. 두 대입니다. 그러면 얘 한 대만 보자고요. 한 대가 운전했을 때는 여기에요. 나는 풍량을 2배로 늘리고 싶어요. 그죠? 여기서 이 풍량을 난 2배로 늘리고 싶어. 근데 막상 2개를 병렬 설치하고 운전장을 보니까 여기네요. 3번. 여기서 운전해요. 그럼 풍량이 2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똑같아요. 왜 안 나오냐? 한 대가 운전을 할 때는 여기지만 운전점이 2대를 병렬 연결해서 운전점이 여기로 갔어요. 그러면 각각의 한 대의 운전점은 어디예요? 여기요, 2번. 각각은 2번에서 운전해요. 각각은 2번에서 운전하지만 합성 성능 곡선은 3번이라는 거예요, 운전점이. 그러면 여기서 운전점 1로 가죠. 어떻게 됐어요? 델타 H가 상승했어요. 풍압이 상승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풍량인데 풍압이 상승했어요. 의도치 않게. 그럼 어때요? 이거 상승한 만큼 감소해요. 풍량. 그거를 수치로, 정량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내용도 직렬하고 그냥 반대 개념이니까, 직렬은 아까 위로 내가 풍압을 2배 높이기 위해서 직렬을 했는데 안 나오고, 얘는 반대로 옆으로 풍량을 여기서 1배, 2배를 내가 늘리기 위해서 병렬을 했는데 안 나온다. 왜? 풍압을 늘렸는데 델타 Q 풍량이 증가하고, 풍량을 늘렸는데 델타 H 풍압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만큼의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2배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합성 운전점이 4보다 높은 경우, 요게 4인데, 여기서 이렇게 운전해요. 그럴 경우 요 소형 송풍기는 어때요? 풍압이 부족하죠? 여기를 벗어났잖아요. 이 성능 곡선은 완전히. 얘도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점을 항상 4 밑으로 유지를 해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전기, 이거 문제 푸신 분 계신가요? 제전기 종류 쓰라고 나온 거? 종류 아셨어요? 아니, 저도 이번에 문제풀이 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거. 여기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게, 내가 모르지만
답안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얘를 써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얘도 보면은 이제 제전기 종류를 물어봤고, 사용상, 유의사항을 물어봤어요. 이제 개념을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얘도 물적 조건, 에너지 조건으로 출발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적 조건, 에너지 조건을 그 단어, 물적 조건, 에너지 조건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도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틀에 매이지는 마세요. 얘는 뭐예요? 가연성 혼합기. 물적 조건이죠. 대전이 됐대요. 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에너지 조건이에요. 방전이 일어나면 착화가 되겠죠.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메커니즘을 알았어요. 그러면 대전이 되면 위험하죠. 방전되니까. 화재 일어나고 폭발 일어나고 뭐 전격 생산장애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다른 소방일사책에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까 제가 다르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위험성, 제가 아까 필요성을 뭐라고 반대로 한다고 했죠? 위험성이라고 했죠. 그리고 반대로 위험성을 필요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정전대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전기 대전을 없애는 필요성,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왜? 화재 폭발을 방지한다. 정적의 발생을 방지한다. 생산장애 유발을 없앤다. 그러니까 반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별로 문제 딱 보고 내가 필요성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위험성으로 접근할 것이냐,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압인가식 제전 원리, 특성, 이거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특성,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종류잖아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종류가 이렇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거 굳이 소방일사가 몰라도 됩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보지 마세요.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나눴다라는 것만 이제 알고 가시고, 이 보니까 뭐 노즐형, 플랜지형, 권총형 뭐 이렇게 있는데, 노즐형, 이게 송풍형이 엄청 많아요, 종류가. 그거 다 외우실 거예요? 못 외워요. 그냥 이 분류를 어떻게 했냐, 방폭 성능이 있냐 없냐, 송풍 장치가 있냐 없냐, 밑에 표준형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만 구분을 하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송풍 장치가 있으면은 뭐가 좋냐면, 이 제전 전극을 대전 물체에다가 너무 가까이 안 대도 돼요. 약간 뒤로 빼가지고 송풍기로 살살살살 불어주는 거죠. 대전 물체 쪽으로. 이제 그래서 송풍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너무 보통 제전 전극을 대전 물체 한 20-30mm? 그러니까 진짜 손가락 한 마디예요. 손가락 한 마디, 여기 대전 물체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됩니다. 제전 전극을. 근데 송풍형을 달면 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얘가 만약에 좀 위험한 그런 물체예요. 펜베이어 벨트 있죠. 너무 빨리 돌아가. 근데 얘 너무 가까이 있어. 그러다가 얘를 툭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막 진동하다가. 그럼 얘를 조금 떨어뜨려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 때문에 나온 거죠, 송풍형이. 조금 뒤에서 이제 불어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은 사용상 유의사항. 여러분, 이거 눈에 들어옵니까, 이거? 사용상 유의사항 눈에 들어와요? 이거 또 외우실 건가요? 이거 버리세요. 이거 찢어버리세요, 거기 다. 찢어버리세요, 이거. 외우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쓰자고요. 사용상 유의사항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한번 좀 다시 위로 올라가죠. 어디야?
재전 원리를 봅시다. 이게 뭐예요? 재전 전극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딱딱 굵은 키워드를 내가 찾는 거예요. 유의사항을 쓰기 위해서. 재전 전극, 그 다음에 코로나 방전, 그 다음에 재전 능력이 우수하대요. 전압인가식이.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또 뭐가 하나 있는데, 고압 전원 사용. 요거는 좀 이따 볼게요. 고압 전원. 네, 그렇게 일단 동그라미 4개를 쳤어요. 재전 전극, 코로나 방전, 재전 능력, 그 다음에 또 뭐야? 고압 전원. 그러면 우리는 이 4가지를 가지고 사용상 유의사항을 쓸 거예요, 이제. 사용상 유의사항을. 어떻게 쓰냐? 아까 말했죠. 재전 전극. 대전 물체하고 얼마나 떨어뜨린다고요? 평상시에 20에서 30mm. 어디는 뭐 100mm까지 떨어뜨린다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송풍형 있잖아요. 네,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조절하냐면 얘를 방전을 시키잖아요. 재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재전 용량에 따라서 이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재전 용량에 따라서 내가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방전을 하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코로나 방전을 하면 요 끝에 카본 찌꺼기가 낍니다. 카본 찌꺼기. 얘가 지저분해져요. 나중에 방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닦아줘야 돼요. 청소를 해줘야 돼요. 유지관리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재전 능력이 우수하대요. 근데 여기 카본 찌꺼기가 끼면 재전 능력이 우수해집니까? 계속 유지가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봤죠? 시간. 여기가 최소 성능. 이 최소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능은 어쨌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져요. 계속. 그러다 어느 시점에 와서 유지 관리를 한 거예요. 또 올라가겠죠, 성능이. 또 내려가요. 또 어느 시점에 와서 내가 점검했어요. 막 재정 점검도 닦고 뭐 점검도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전 능력을 유지를 합니다. 이게 사용상 유의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써야지. 뭐 뒤에 뭐 내용이 뭐예요, 이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걸 쓰라고 하면 이거 누가 쓰겠냐고요, 이걸. 되게 정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본문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매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적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시다 보면 가져가는 양이 줄 거예요. 이거 유의사항 이것도 외우실 거냐고요,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고압전원. 밑에. 고압 전원을 사용하면은 그 전선 자체에서 얘도 방전이 일어납니다. 아주 미미하게. 그러면 그 전선 위에 있는 먼지나 뭐 수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까 그 트래킹처럼. 그래서 이 배관 고압 전선 길을 짧게 하거나, 처음에 이제 시공할 때, 그 다음에 또는 뭐 관에다 삽입을 한다거나, 그 전선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유의사항에다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 우리가 그 재전 원리나 이런 특성들은 알잖아요.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유의사항을 뭘 쓸까. 그러니까 이건 평상시에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장 가서 이게 갑자기 탁탁탁 생각나고 써지지, 시험장 가서 이거 생각하려면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본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요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ESFR. 그 헤드 설치 장소 구조 기준을 물어봤어요. 이거 보면은 이거 혹시 잘 외워지시나요? 이거 헤드 설치 장소 구조 기준. 기준이니까 잘 눈에 안 들어오죠. 근데 이거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요. 이게 고개를 들어서 천장을 보세요. 천장을 보세요. 그럼 창고에 뭐가 딱 떠오를 거예요. 다 보면은 높이, 그죠? 높이, 천장 위에 있죠. 천장 또 위에 있어요. 보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선반 다 위에 있어요. 이렇게 위에. 우리는 창고에 있는 다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런 걸 키워드를 뽑아서 보면서 내가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공통점이나 다른 점, 차이점. 그래서 외울 때 좀 간편하게 딱 하나만 생각나면은 얘네들이 쫘라락 떠오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이미지화 시켜서 좀 외우세요. 뭐 밑에 내용들은 다 기준이니까 넘어가고, 혹시 그 트러스트 구조라고 혹시 아세요? 트러스트 구조? 제가 요거는 그냥 뭐 문제랑 크게 상관없는데 한번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목재 트러스트, 철제 트러스트. 이거를 기울기를 1000분의 168 이하로 하래요. 왜? 여기다 스프링클러 설치 안 하려고. 이게 낮추라는 거죠, 계속. 그리고 돌출 부분이 뭐예요? 철제나 목재 돌출 부분. 이 목재를 이렇게 설치하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삐져 나옵니다. 이렇게 픽픽 하고 이렇게. 그럼 나중에 여기 근처에 뭐 헤드를 설치할 때 살수 밀도가 떨어지거나 살수 장애가 생기니까 102mm 이하로 얘를 올리래요. 이렇게. 아예 그냥 여기 밑에 내려오지 않게 하라는 거죠.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만 딱 봤을 때는 잘 외우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한 번에 이미지 딱 시켜가지고 이 그림 생각나면 요 말이 생각이 안 나면 요 그림 쓰세요. 그냥 기준 쓰라고 했으면은 천장 이거 그려가지고 이거를 내가 이미지를 풀어 쓰는 거예요. 돌출 부분 102mm 이하로 할 것, 목재 트러스 철제 이거 1000분의 168 이하로 할 거, 여기 기울기.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기준 같은 건. 구조 기준 썼고요. 그 다음에 헤드 특징. 뭔 특징이 있어요? 감지하고 방사 특성 있잖아요. 감지 특성. 이거는 책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어요. 요 그림만 하나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요것도 이 박스를 쳐서 앞에다 넣는 말들은요 다 키워드입니다. 키워드예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이렇게 박스를 안 치고 그냥 말로 썼어요. 막 가연물 상단에 도달하는 물의 양은 ADD가 RDD보다 크게 해가지고 화재 진압을 한다. 이게 눈에 잘 띌까요? 이렇게 박스를 쳐가지고 쓰는 게 눈에 잘 띌까요? 우리는 채점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내 답안을. 그럼 채점관들은 이거 한 면 얼마나 보는지 아세요? 1초 봐요. 뭘 보겠어요? 키워드 봐요, 키워드. 이 사람이 키워드를 어떻게 썼나? 그럼 내가 키워드를 잘 보여야 되잖아요. 박스 치는 거예요.
앞에다 가로 해가지고 1번. 이게 잘 안 보인다. 줄 그으세요. 밑줄. 저 키워드 이렇게 썼습니다. 답안지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키워드에다. 만약에 근데 키워드가 숨어 있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안에 이렇게 썼네. 그럼 그 밑에다 줄 그으세요. 키워드 저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안은 뭐 형식이나 이런 뭐 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잠깐 설명드렸고. 근데 여기 보면은 RDD, ADD, 뭐 RTI 관계를 물어봤는데 이 내용을 잘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RTI가 작은 경우 ADD 증가, RDD 감소한다. RTI가 이거 작은 경우입니다. 큰 경우. RTI는 뭐예요? 시간 상수죠? 아까 뭐 배웠어요? 타우 배웠죠? 타우. 시간 상수예요. 시간 상수. RTI는. 그러면 RTI가 작다. 어때요? 헤드가 빨리 개방된다. 그죠? 그래서 ADD를 크게 해서 ADD가 어디가 커요? 여기가 커요? 여기가 커요? ADD가 여기가 크죠? 빨리 개방되면 ADD가 커요. ADD를 크게 해서 RDD보다 여기 RDD잖아요. 크게 해가지고 한 방에 물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ESFR이. 그럼 어때요? 수송 피해가 커져요. 반대로 RTI가 큰 경우, RTI가 커요. 시간 상수가 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좀 늦게 개방됐어요. 헤드가. 늦게 개방됐더니 ADD는 어때요? 감소하죠. RDD는 화재는 커지고 있어요. 화재는 점점 커지고 그 화열 상단에 떨어지는 물의 양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때요? 그래도 어쨌든 여기 이쪽에 있으니까 화재는 진압돼요. 수송 피해는 작아지죠. 화재는 좀 더 커져서 피해는 있지만 수송 피해가 적어져요. 얘는 화재는 빨리 꺼서 화재 피해는 적지만 수송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 ESFR 터지는 거 보면요, 진짜 무슨 수도꼭지 엄청 큰 거 틀어놓은 것 같아요. 물방울. 뭐 이렇게 착착착착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폭탄 떨어져요. 물폭탄.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장단점도 뭐 뻔한 내용이에요. 뻔한 내용이고, 이제 고려사항에다 제가 뭘 썼냐면, 이제 수송 피해가 있으니까 렉 창고 내 펌프 토출량 해가지고 배수 설비를 하자. 왜냐하면 수송 피해가 이거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뭐 제품들 그냥 다 작살나요. 그래서 빨리빨리 배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려사항에다가 하나 넣습니다, 제가.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제, 드디어 3교시 마지막입니다. 요거만 하면 또 쉴 거예요. 좀만 힘내세요. 요것도 기출문제죠. 이번 기출문제 말고, 기출문제예요. 아까 그 기출문제 처음에 설명해 주시면서 김영일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도 뭐 색다른 건 없어요. 화재공학 원론에서 그대로 그냥 갖다 썼습니다. 그대로. 근데 아까 에너지 방출률, 이걸 물어봤잖아요. 에너지 방출률을 물어봤는데, 플래시 오버 이후라고 했어요. 플래시 오버 이후면은 환기지배형이죠. 환기지배형 화재인데, 환기지배형 화재에서 얘는 바닥 면적만 고려했어요. 바닥 면적. 보통 환기지배형으로 넘어가면 바닥, 벽, 천장, 이거 뭐고 뭐 다 불에 타잖아요. 근데 얘는 바닥 면적만 고려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바닥에 있는 물질만 고려한 거죠.
그래서 요거 요 식에 의해서 이제 최소한계 화재 크기를 구합니다. 이게 9메가와트가 나와요. 아까 환기 지배형 화재는 뭐예요? 공기가 하나도 없을 때예요. 공기가 하나도 없을 때 바닥에 있는 플래시 오버 이후니까 바닥에 있는 모든 가연물이 타고 있습니다. 12제곱미터 그 바닥에 있는 가연물이 그때 에너지 방출이 4.24예요. 근데 바닥에 있는 그 재료의 특성에 지배하는 연료 지배형 화재의 크기는 9메가와트래요. 그럼 나머지 이 4.76메가와트는 실외로 방출된다 그랬죠. 실외로 방출되거나 이게 바로 연소확대 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연소확대 에너지예요. 상층 연소확대, 인접 건물 연소확대를 시키는 그런 에너지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뭐 방출된다라고 이제 화재공학 원론에 써 있어요. 이상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